제지어깨를 잡는 게 내 일이고. 영머니, 오늘의 영화는 베테랑 2입니다. 영화 베테랑 2는 나쁜 놈은 끝까지 잡는 베테랑 형사 서도철의 강력범죄 수사대에 막내 형사 박선우가 합류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연쇄살인범을 쫓는 액션 범죄 수사극입니다. 사람 죽이는데 좋은 살인 있고 나쁜 살인 있어. 지금부터 판 뒤집혔다. 그 유승환 네. 감독. 네. 네. 유명한 감독님들은 보통 예고편을 만들 때 누구누구 작품이라는 내용이 꼭 들어갑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그 감독님마다 그 색깔이 확연히 드러나고 그 색깔을 좋아하는 팬층이 확고하게 있기 때문에 예고편에서도 그 팬층을 노리고자 유인해야 되는. 네, 노리고자 확 그 색깔을 넣죠. 근데 류승환 감독님은 워낙 액션키드로 유명한 감독님이기도 하고 그리고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자기 색깔을 지켜왔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류승환 감독님을 좋아하는 팬층은 좀 확고히 있는 것 같습니다. 약간 이번 것도 보면서 확실히 느꼈거든요. 네. 자기 색이 좀 있다. 맞아요. 확실히. 네. 류승환 감독님이 한번 어떤 영화를 기점으로 색깔이 확 좀 변한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모가디슈라고 보는데 네, 그 모가디슈 이전의 작품들과 모가디슈 이후의 작품들이 좀 색깔이 나뉘죠. 네, 바로 직전 영화가 구남도였고 네, 베를린 뭐 이런 작품들이었고 모가디슈, 밀수,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작품인 베테랑 2까지. 그러네요. 네. 베테랑 사실은 저는 이거 베테랑 1도 안 봤거든요. 네. 이상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 영화인데 그때 타이밍을 놓치니까 굳이 안 보게 되고 쇼츠 같은 데서 나오면 이거 보고 싶은데 그리고 안 보게 되는. 네. 너무 많이 노출되니까. 이거 베테랑 2 보려고 봤는데 1하고 2가 비슷하게 재밌는데 색깔은 엄청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맞아요. 어떤 이렇게 진행 방식? 그리고 유명한 배우 진짜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는 약간 덜 유명했어도 엄태구 배우나 뭐 박소담 배우도 나오고 그랬죠. 그리고 네. 그 당시 유명했던 배우들 유해진 배우부터 해서 쭉 네. 다 나오고 네. 이번에도 되게 유명한 배우들 많이 나오고 네. 근데 느낌은 되게 다르다. 1편 내용을 보면은 유아인이 이제 재벌이고 재벌의 나쁜 점이 처음엔 별로 안 드러나잖아요. 네. 정웅이? 네, 정웅이 돈 달라고 했을 애기사라고 때 나오죠. 네. 그 어이가 없네 하는 네, 그 네. 명장면에 나오는 네. 원래 어처구니가 없네. 어이가 없네 애라고 하죠. 네. 근데 이게 틀린 건데 일부러 감독이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어도 네. 그 자기 세상에 옳다고 되게 생각하는 유아인을 보여주고 싶었다. 네. 하여튼 그 장면이 나오면서 이제 엮이는 건데 1편의 키는 재벌이라 경찰 수사하기 어렵다. 요거랑 스스로 자꾸 유아인 쪽에서 사고를 치잖아요. 네. 유해진이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 기사 한 쪼가리 겨우 나오고 끝날 만한 일을 유해진이 키워서 다 감옥에 가게 하는 그게 어떤 재미의 포인트였거든요. 제가 볼 땐 어떻게 보면 황정민은 특별히 그 사건을 키우지 않았어요. 네. 그냥 주변을 계속 맴도는데 스스로 망가뜨리는. 근데 이번 것도 보면은 그런 요소가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약하고 오히려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되는 뭐 마약 범죄라든지 그 유튜버 생리 아니면 이제 판검사들의 판결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 이런 것들을 너무 한꺼번에 쫙 넣었다? 네. 그래서 터치하는 건 좋았는데 이제 네. 조금 너무 한 번에 다 들어있으니까 좀 1편만큼 좀 집중도는 좀 떨어진다 네, 이런 네. 생각도 하고 네. 그치만 전체적으로 진행은 확실히 되게 거장이랄까? 오래 하신 감독이라고 몇 가지 느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저는 명장면은 남산의 계단씬이라고 생각하고 파쿠르 하는. 네. 이렇게 잘 만들 수 있구나. 네. 볼 때는 모르겠지만 찍을 때 이런 거 힘들었겠다. 네. 되게 다양한 각도에 찍고 그다음 이게 마치 구르는 장면이 한 번에 구른 것처럼 찍어야 되잖아요. 네. 그 중간중간 사실은 한 세 단계 정도로 나눠져 있거든요. 두 명이 엉키는데 처음엔 진짜 넘어지는 거고 두 네. 번째는 일부러 넘어뜨리고 세 번째는 더 다치게 하려는 이런 일련의 시퀀스를 되게 자연스럽게 감독님 대단하다 그런 생각한 장면이 그거거든요. 네. 저는 봄님은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기본적으로 모가디슈 때부터 느꼈지만 감독님도 감독님이시고 이 감독님이 속한 그 외유내각이라는 제작사의 프로덕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남산타원에서
그 쫓고 쫓기는 장면도 굉장히 이걸 어떻게 찍었지? 이 밤에 이 사람들을 많이 모아놓은 상태에서 동선이 복잡한데 네, 사람과 사람 사이로 막 뛰어넘는 액션 같은 거 정말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잘 아는 공간에서의 액션도 굉장히 뛰어나고 또 반면에 그 마약 소굴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마약 소굴 같은 경우는 실제 한국에서는 잘 찾아보기 힘든 그쵸.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보기는 좀 어려운 공간이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간인데 그 공간을 한국에 있을 것처럼 만들어내고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와 이거는 그 프로덕션의 승리로 보여진다라고 많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저도 준비하면서 네. 그 이제 그 장면 뒤쪽에 이제 체포하는 데까지 일련의 과정을 제일 멋있었다 평가하는 글이 많았어요. 오히려 저 남산보다. 근데 이제 그냥 느낌에는 찍을 때 난이도를 생각하면 전 남산이 훨씬 어렸을 것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느낌은 인파도 많고 전체 동선도 훨씬 복잡하고 그쵸. 어떤 액션의 흥이 이렇게 계속 고조되게 쫙 이렇게 느낌이어서 좋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뒤에도 좋았던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저는 남산. 저도 남산타워에서 그 쾌감도 뛰어나고, 그 서스펜스라고 해야 되나요? 그 아찔한 박진감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만들어진 영화가. 유승원 감독님이 참 잘하시는 게 아픈 액션을 잘하십니다. 그러니까요. 베를린에서 나오는 장면들. 그렇죠. 베를린. 모가디슈에도 비슷한 게 있었는데. 모가디슈는 액션 장면이 않고. 많진 않지만 모가디슈에서도 나왔고 조인성하고 구교환 배우가 싸우는 장면이 치고받을 때. 네, 그게 있었고 베테랑 1에서도 마지막에 유아인한테 할 이제 때. 황정민이 싸울 때 막 자동차 문짝에 찌고 막 이렇게 날아가는데 소화전에 찌고 막 이러거든요. 가슴으로. 맞아요. 그래서 며칠 전에 봤거든요. 그런 장면들이 참 막 보는 사람들을 하여금 막 통증을 안 맞았는데도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액션들을 참 잘하세요. 촬영한 것 중에 범죄도시가 있어서 저는 약간 비교되는 게 범죄도시에는 이렇게 마동석 팀이 좀 바뀌잖아요, 멤버가. 근데 여기는 바뀌지 않고 거의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오히려 영화를 이렇게 연속으로 본 저처럼 임박해서 더 재밌고 몰입되기 쉽다. 와이프랑 그 얘기 했거든요. 분명 시작은 주부도박단에서 시작한다. 어떻게 보면은 좀 영화가 식상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 오히려 감독이 약간 베테랑 1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불러일으켰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전반 스타트도 좋았고 그 이제 뒤쪽의 내용은 조금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아까 저희 촬영 전에 정혜인 배우 연기를 잘하는데 약간 사이코 연기도 괜찮다. 요새 그 멜로 드라마 하고 있잖아요. 엄마 친구 아들. 겹쳐서 보면은 혼돈이 올 수 있다. 엄마 친구 아들에 갑자기 정혜인이 사이코처럼 보이는. 그렇죠. 스윗한 역할인데 거기서. 이번에 이 편 보면서 그 베테랑 전편에서 이어져 오는 것들이 있고 베테랑 2에서 1에서 이어져 온 것을 반전시킨 것들도 되게 많이 눈에 띄더라고요. 긍정적인, 그러니까 선 편에서 섰어서 많이 했던 것들이 이 베테랑 2에서는 많이 뒤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들이 그 기자도 사실은 전편에서는 그 조태우를 잡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했던 거였고, 그리고 사람들이 남산 타워에서 그 플래시를 켜고 많이 사진 촬영, 영상 촬영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조태우라는 빌런을 잡기 위해서 공공의 권력을 사용한 거였는데 사실 이번에 거는 공공의 권력이 오히려 독이 된 거죠. 그쵸. 뭐 그러니까 전소장 같은 경우는 전편에서는 악당이었는데 이번엔 갑자기 보호해야 되는 역할이 되고, 그러니까 사실 1편에서 이어져 오는 것들이 많이 이렇게 반전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1편에 그 황정민이 집에 퇴근해갖고 이제 부인이랑 나누는 대화에서 뭐 아들은 이렇게 커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는데 2편에 그게 이제 연속선상에서 문제가 되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되게 섬세하다? 잘했다? 그리고 본인이 황정민이 내뱉은 말이 이제 약간 거울 치료처럼 이게 나쁜 점도 있는 게 보이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되게 섬세하다? 이런 생각은 했죠. 감독님이 사회를 보는 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1편에 비해서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한병철이라는 작가의 피로사회라는 책이 있는데 그 피로사회의 첫 문장이 그거예요. 그 시대마다 그 고유의 질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냉전 시대까지는 아. 면역학적 질병으로 해서 적과 내가 좀 나뉘는 경계가 선명한데 이제 새로운 시대로 오면서 점차 나 스스로 내가 나를 착취하고 내가 피해자가 되는 그런 피로사회로 변해간다라는 내용입니다. 베테랑 1에서는 사실은 그런 면역학적 빌런이 많아요. 그렇죠. 확실히 나쁘네. 확실히 나쁘네. 확실하게 선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번에는 베테랑 2에서는 그런 게 많이 이렇게 좀 흐릿해져 있는, 무너져 있죠. 네, 무너져 있죠. 사실은 이 정혜인 배우가 맡았던 역할도 악당이긴 한데 이 박선우라는 인물이 사실은 또 다른 악당을 처단하고 있는 거는 또 사람들이 응원을 하게 되고, 그렇죠. 혼재되어 있는 그러니까 빌런이라는 걸 설정을 했는데 이게 감독님이 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많이 바뀐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거기서 연장해서 이게 다 제가 보고 첫 번째로 느낀 거는 약간 자경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정혜인이. 그런데 경찰이 자경단을 한 영화가 있을까? 이렇게 보니까 없었어요. 근데 이제 범죄도시 3편을 보면은 경찰이 범죄자잖아요. 그 기존에 우리가 사회 뉴스를 봐도 경찰이 자경단을 해서 문제됐던 뉴스는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금전적인 부분을 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혜인이 그런 자경단 행위를 통해서 경찰이라는 직을 이루면 무슨 손해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첫 번째로는 연봉. 그렇죠. 그래서 순경이잖아요. 원래 파출소에. 순경 연봉은 뭐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23년 기준으로 월급이 200에서 250 정도 사이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정혜인이 또 광수대를 가면 좀 특수수당 뭐 50만 원인가 받는다고 30만 원인가?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결국 월급은 한 300만 원 수준이고 연봉은 그렇게 치면 한 3천만 원 남짓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사실은 그 경찰이 이룰 수 있는 손실은 그렇게까지 뭐 엄청 큰 건 아니지만 여기에 중요한 키가 있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경찰분들의 범죄 영화에 묘사되는 거 보면 대부분 금전적 이익이 큰 거예요. 예를 들어 범죄도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범죄도시에 나왔던 악당이 경찰이잖아요. 주성철의 직급을 대충 보면은 뭐 경이나 경감 정도 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팀장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쵸. 보통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연봉이 4,600, 5천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생각보다 크지 않잖아요. 근데 범죄 수익은 이제 보통 마약 수익은 억 단위고 그때도 영화 제가 정확하게 기억 안 나는데 뭐 10억 남짓이지 않을까 수익이. 그러니까 그런 이렇게 내러티브가 나오는 거죠. 연봉은 작고 기대 범죄 수익은 높으니까 그리고 내가 범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렇게 있을 수 있고 대부분 선량한 경찰분들은 성실히 일하는 거는 여기 베테랑 2에 나온 것처럼 황정민이 막 그 시신을 보면서 사람들이 막 즐겁게 찍고 죽을 놈이 죽었다 이런 얘기 할 때 화를 내잖아요. 좋은 살인하고 나쁜 살인이 어딨냐? 살인은 살인이지. 그렇죠. 이게 어떤 경찰의 직업 윤리상 맞는 거죠. 그러니까 정혜인 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가 없다고 생각한 거죠. 그 금전적인 연락을 살펴봤잖아요. 별로 이렇게 그렇죠. 유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실하게 하는 건 이제 내가 경찰로서 갖는 사명감, 사회에서 갖는 도덕감 그런 거가 또 영화에 그렇게 보면은 이제 잘 황정민을 통해서 드러난 거고 그래서 저가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 이제 정혜인이 더 사이코패스여야 이게 더 그럴듯하지 않을까. 정의 수행은 어떻게 보면 부가적으로 나온 거 아닌가. 비슷한 드라마로 덱스터 전 보진 않았거든요. 이야기만 들었어요. 저도 보지 저도 못했고. 얘기만 들었는데 원래 사이코패스여가지고 그런 살인 욕구를 풀기 위해서 그 연쇄살인범들 찾아내서 죽이는 거래요. 생각보다 정혜인이 그런 정의의 사도처럼 할 유인이 작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라는 부분이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났어야 메인이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자기가 정당한 방법으로도 정의를 실현할 수 있잖아요. 꼭 살인을 하잖아요. 황정민이 영화 초반에 여기 예고편에 나오는데 연쇄살인이다 이렇게 브리핑하는 장면이 나온 것처럼 그 부분이 우리가 간과할 수 있겠다. 근데 여기 보면은 뭐 해치라고 영화에서도 되게 정의의 사도처럼 나오지만 이제 제가 이렇게 금전적인 걸 살펴봤을 때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개인의 어떤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메인이었을 것 같다. 생각보다 공무원분들이 버는 돈이 그렇게 크진 않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명감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본 거죠. 근데 보통의 대부분의 경찰분들은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이제 대부분 다르게 하시죠. 영화에서 그런 걸 좀 묘사하기 위해서 네. 좀 그런 부분이 있죠. 보면 정혜인 배우가 약간 이제 해치 역할로 하는 것처럼 뭔가 범죄자들을 막 처단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그래도 코스트가 얼마나 들었을까 이것도 궁금해진 거예요. 근데 맞아요. 저 저도 그 생각했어요. 영화의 네. 기억이 좀 가물가물한데 정혜인 배우가 타고 다니는 차가 레인지로버였던 것 같거든요. 비싼 차였던 것 같은. 그랬나요? 네. 가정이 살만하다. 무술을 또 되게 잘하잖아요. 그렇죠. UFC 출신의 출신의 경찰관이라고 나오죠. 그리고 설정이. 플러스로 그 해킹도 막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코스트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MMA 이런 스포츠 네. 그 배우는 거로 찾아보니까 주짓수? 네. 생각보다 그렇게 뭐 엄청 비싸진 않더라고요. 그래요? 1년 하면 좀 할인해 주는 것들은 네. 뭐 170만 원 정도, 160 얼마 뭐 이렇게 하고 도장마다 다르더라고요. 네. 컴퓨터 학원도 비싼데 비싸더라고요. 전문가 과정은 월 80만 원 이렇게 받더라고요. 비싸네요. 월 80이면. 이것도 약간 부정확할 수 있는데 제가 네. 몇 개 찾아본 데는 뭐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보통 컴퓨터 학원이 학원비를 공개하지 않아서 홈페이지에 네. 이건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대학을 다녔다고 생각해도 1,000만 원 이상은 드니까 컴퓨터 전공을 하면 네. 그런 사람한테 맡겼으니까 최소 핸드폰 복제에 몇백만 원 들지 않았을까. 네. 그러면 이제 대충 러프하게 보면 왔다 갔다 뭐 근무 시간 외에 또 추격하고 뭐 자료조사도 보면 자동차로 폭주족들 공격한 예. 그 사람 차에 막 이렇게 범죄 증거라고 해서 이렇게 막 자료 조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하는데도 흥신소처럼 이렇게 자료 조사하는 돈이 들잖아요. 네. 그래서 생각했을 때 최소 정혜인 배우가 그 행위를 하려면 한 2천만 원 가까이 돈이 들어야 될 것 같다. 네. 그럼 아까 얘기 드렸죠. 연봉이 3천대잖아요. 네. 많은 돈을 쏟아부어야 된다. 이게 그래서 더 사이코패스라는 거죠. 생활을 포기하고 할 만큼 이걸 빠져들었다. 성실하다. 네. 그 다음 꼭지를 생각한 거는 이게 영화 보다가 그 정의 부장 TV 이렇게 해서 남산 장면 할 때 정의 부장이 막 이런저런 뭐 해치를 만납니다. 막 그러면서 기대감을 막 자기한테 기부를 하세요. 돈내를 하세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황정민이 한 500만 원 정도 벌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그 500만 원을 듣고 제가 영화를 보는 중간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렇게 조금 받았다고? 그렇게 빅 이벤트를 했는데 네. 심지어 그 섭외한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잘 보면은 촬영 스태프도 3명이나 있어요. 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어느 급일까? 네. 근데 아프리카 TV 기준으로는 그 되게 유명 BJ 군대 갈 때 뭐 루머지만 1억이 넘는 돈을 받았다. 1억 7천인가 하룻밤에 그렇게 받았다고 했거든요. 그 500만 원하고 비교해 보면 격차가 크죠. 그리고 실제로도 되게 큰 1,000만 원 단위는 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유튜브가 아무리 그 영상 광고가 수익이 더 크다고 해도 네.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생각보다 너무 작은 금액이었다. 네. 왜냐면 스텝 3명 데려가야죠. 그리고 그 한 명 더 섭외 하나 있죠. 네. 본인도 그거 1시간 세바절 하는데 메인 이슈잖아요. 자기 그쵸. 프로에서 라이브로. 네. 되게 빈약하다. 정의 부장 생각보다. 네. 생각보다. 네.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뭐 말씀드리니까 생각나는 건데 네. 예전에 그 모 연구소, 그러니까 네. 모 연구소 유튜버에서 네. 거기서 이렇게 어떤 변호사분이 경찰한테 체포되는 오. 실시간 라이브를 한 적이 있어요. 왜? 근데 그 체포되는 한 뭐 30분, 1시간 동안 나왔던 도네이션이 억대라고 들었거든요. 진짜요? 네. 와. 그러니까 이게 약간 너무 서민적인 금액이 나왔더라고요. 그래도 좀 작아서 굳이 이게 그런 유튜버들을 보면 S티어 뭐 구독자 100만. 네. 이제 지난번 파일럿에 나왔던 어머니. 네. A티어 50만. 그다음 뭐 B티어 10만. C티어 10,000 이런 식으로 나눠봤을 때 정의 부장은 B티어 정도 수준이었지 않을까. 네. 빅이슈거든요. 제가 봤을 때 그런 유튜브 그렇죠.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자극적인 소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공중파랑은 좀 차별점이 있어야 네, 네. 되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되게 생각보다 적었다. 저렴하다. 그러면 스텝 3명을 유지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까? 월에. 네, 네. 러프하게 보면 이제 3명은 제가 봤을 때는 구성은 그럴 것 같습니다. 한 명은 PD, 네. 굳이 한 명 작가이거나 뭐 편집자, 네. 그다음 나머지 한 명은 촬영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구성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보통 편집자 월급이 뭐 2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고 PD도 비슷한 그거보다는 한 100만 원 더 붙인다라도 300만 원, 400만 원대고 스태프까지 하면 거기도 한 200만 원 하면 토탈 월에 한 600에서 막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한 시간에 돈에 500만 원 벌면 수지 타산이 안 맞는다. 정의 부장이 그 정도 갖고는 장사가 안 된다. 네. 왜냐면 스튜디오도 따로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무 정의 부장이 생각보다 영향력이 없는 유튜브다. 생각보다. 네. 아니면 그런 거 아닐까요? 너무 큰 금액을 하면 따라할 수 있어서 따라할 너무- 수 있어서. 정혜인이 황정민이 그 유아인이랑 싸우는 걸 보고 경찰이 됐어요 이렇게 하는 장면이 있으니까 혹시나 그런 제작하는 분들이 너무 큰 금액이면 네. 좀 부도덕하다 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 없으시지만 그렇게 생각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감독님께서 세심했다. 세심했다. 네, 세심했다. 근데 이제 느낌은 별로 이렇게 유명한 애 아니네 이런 네, 생각을 네. 했었어요. 네, 되게 요란 맞은 거 대비 전 소장 출소할 때 막 유튜브 하는 애들 막 몰려들었고 막 거기 방송 라이브 하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정의 부장이 그 중에 제일 넘버원 같았는데 네, 네. 500만 원이면 그렇게까지 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제가 봤을 때 베테랑의 가장 큰 어떤 스토리상 이게 메인 코어가 자기가 스스로 상황을 계속 악화시키는 네. 베테랑 1에서 네.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유해진이 일을 할 때마다 더 큰 범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금융권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더 키운 애들은 뭐가 있을까 사례를 찾아본 거예요. 네. 그 되게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베어링스 은행이라고 네. 100년이 넘는 영국 은행이 네. 직원 하나 때문에 완전히 망하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닉니슨이라는 트레이더가 있는데 네. 이 사람이 이제 조금 고위험 거래를 한 거예요. 옵션이라는 네. 걸 써서. 그래서 돈을 벌기도 해서 조금 높은 직급이 됐는데 이제 어느 날 그게 크게 손해를 본 거죠. 네. 근데 이제 금융권 회사들은 그렇게 트레이더들이 일할 때 일정 손해를 보면 아무리 그 사람이 맞아도 그 거래를 종료하고 위험 관리를 하는 프로세스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당연히 그 프로세스대로 멈춰야 되는데 돈을 출납하는 직원과 짜갖고 네. 다시 돈을 받아서 또 투자를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더 큰 손실을 만들어내요. 처음보다.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멈췄어야 되는데 네. 이제 한번 해봤잖아요. 네. 뭐든지 한 번이 어렵지 두 번은 쉽잖아요. 네, 네, 네. 다시 돈을 끌어와서 마지막 베팅을 했는데 네. 일본 주가 지수를 가지고 네. 그 베팅에 반대되는 방향의 사건이 터집니다. 고베 대지진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 젊은 분들은 좀 모를 수 있지만 고베 대지진이라고 그 원전 사고 나기 전에 그 더 큰 지진이 또 한 번 있었거든요. 네, 네. 그게 나서 니케이가 엄청 가격이 내려가면서 네. 배수의 손실을 봤거든요. 네. 원래 이렇게 그 금융권 얘기 중에 50% 손실을 빠르게 메꾸려면 2배수, 3배수, 배수를 올려야 돼요. 네. 빨리 손실을 메꾸기 네,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배수를 올렸거든요, 이 사람이. 네. 그러니까 마지막에 터질 때는 몇 천문학적인 배수가 손해가 돼서 은행이 망해버렸거든요. 단 한 명의 직원으로. 100년이 넘는 은행이. 심지어 증권사는 이렇게 위험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은행은 엄청 보수적으로 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네. 그냥 적당히 징계 맞고 끝날 거를 네. 희대의 범죄자가 돼서 그래서 책도 이렇게 이 사람 영화도 나와요. 이안 맥그리거 주연으로 더 로그라고 영화가 있어요. 네. 100년 된 은행도 직원 하나가 이렇게 사고를 치면 그래서 되게 많이 그런 관련 제도가 많이 바뀌어요. 이 사람 때문에 안전장치 되게 많이 두고 네. 보호할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또 이런 사례가 또 생각해 보면 저희는 잘 모르는데 매도프 금융사기 사건이라는 게 있대요. 이 내용은 뭐 폰지 사기는 아시죠? 다단계. 폰지 사기 같은 걸 한 건데 이 사람은 투자금을 받아서 수익이 났다고 거짓말을 한 거야. 네. 그러면 이제 돌려줘야 되는 투자금은 그러니까 다른 투자자를 또 모집해갖고 이 사람들 돈을 초기 투자자한테 돌려주는 식으로 한 거예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게 되게 전형적으로 투자 사기의 흐름이거든요. 최근에 이제 임창전 연루된 사건도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거죠. 그렇죠. 맨 처음 투자자들한테 수익을 줘야 되니까 뒷투자자들 돈을 써서 뭔가 이렇게 구조화해가지고 약간 수익을 돌려주고 거기 보면 핵심이 있어요. 수익금을 돌려주면서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 수익금을 주고 다시 재투자를 의도하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사고가 사고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점점점. 네. 그래서 뭔가 투자할 때 요즘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이렇게 해서 유튜브 광고를 보니까 자기 그런 금융 투자를 몰랐는데 이렇게 통해서 투자가 수익이 났고 뭐 엄청 뭐 돈을 번 것처럼 그 대부분은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을 할 필요가 있고 물론 저는 마음속으로 0이라고 생각하지만 가능성은 있을 수 있죠. 진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운영되지 않는다. 구조적으로 그럴 수가 없는 게 제가 투자를 했을 때 투자 수익이나 수수료 같은 걸 내야 되잖아요. 운영하는데도. 네. 그럼 당연히 투자 수익금 줄거든요. 무한히 버는 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방법이 있다라면
자기만 하겠죠. 네. 투자자를 모집하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사례를 봤는데 잘 버시는 분들은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비밀.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있고 또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wells-fargo 은행이 가짜 계좌를 만들었대요. 네. 그러니까 실적을 은행이요? 내고 싶어서 네. 고객 몰래 계좌를 막 만든 거야. 네. 그러니까 미국은 실명제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은 불가능하고요. 한국은 심지어 요새는 계좌 트면 20일간 개설 못하는 거 아시죠? 네. 추가로. 네. 네. 그게 물론 이제 그 보이스피싱 때문에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금융권 관련된 거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 더 큰 사고를 칠 수 있다. 좀 아니다 싶을 때는 정리해야 된다.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손절할 때는 잊어버려야 잊어버린 되는데 건 이제 네. 그 소위 분노 매매라고 네. 시장에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렇죠.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돈 버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네. 옛날 친한 유튜버랑 같이 라이브 방송하는데 네. 분노 매매를 해서 계속 말리고 돈을 잃었죠. 그래서 이런 게 현실에도 있구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고 치면 수습이 중요하지. 그쵸. 네. 사고는 있을 수 있거든요. 그쵸. 의도치 않아도. 뭐 그런데 마무리가 더 중요한데 참 이 영화에도 보면 결국 이 편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냥 잠적하면 못 찾았을 텐데 네. 자꾸 본인이 그걸 없앨려다 보니까 일이 점점 커지잖아요. 네. 그런 교훈을 얻는. 오늘 되게 교훈 쪽으로 가네요. 저는 영화 보면서 유승현 감독님이 많이 깊어졌다 라는 생각 제일 많이 했고 그리고 영화를 세세하게 뜯어보면 뜯어볼수록 재밌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쵸, 저는- 숨겨진 쪽은 그게 있죠.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을 영화를 보시고 나서 찾아봐도 좋고 영화 보시기 전에 찾아보고 영화를 보셔도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영화다. 개인적으로 베를린 재밌게 보신 분들은 좋아할 스타일이다.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죠. 원은 베를린하고 분이 달랐는데 그렇죠. 2는 좀 저는 개인적으로 베를린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약간 액션 같은 게 네. 되게 좋았다. 베테랑 1이 사실은 유승현 감독님이 베를린에서 로케이션 영화를 찍고 너무 고생을 한 나머지 이렇게 힘든 영화 말고 그냥 웃으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영화를 찍어보자 라고 나왔던 게 이제 베테랑 1이었거든요. 네. 그 베를린 2 만들어주세요. 베를린 재밌게만. 정확한 피셜로 베를린 2는 안 나온다고. 그래요? 네. 아쉽다. 정확히 정리를 하셨습니다. 탈주도 나오는 마당에 북한 네. 배경으로.